엄청 난개라고 되어 있네요. 엄청나게 부담스럽기도. 아니 왜 폰트가 왜? 아니 왜? 아니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어디에 실리는 거냐고요? 비밀입니다. 글이 참 어려워요. 예쁘게 쓰는 게. 말로 하고 나중에 적어야겠다. 말로 하겠습니다, 그냥. 아버지와의 작업의 공통점은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빠르게 만듭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들었을 때 그 아이디어를 빠르게 펼치고 오랫동안 주무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만들고 사회 문제에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풀어냄에 있어서 너무 어둡게 풀어내지는 않는다. 재밌게 풀어내려고 한다. 그런 게 좀 닮은 것 같고, 차이는 너무 많은데 그 만화와 회화의 차이를 말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렵다 질문이.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 재밌게 해라 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일 어려워. 사실 재밌게 만드는 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재밌게 해라. 근데 재밌게 만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예전에 국민일보 작가론을 쓰면서 작가님을 캐릭터 메이커이자 스토리 메이커라고 정의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직업명도 있지만 저에게는 유튜브라는 매체보다는 끊임없이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하는, 심지어 본인이 창조의 대상이 되는 작가님의 능력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작가님은 구태여 구분하자면 캐릭터 메이커 쪽인가요? 아니면 스토리 메이커 쪽인가요? 왜 이렇게 질문이 어려워? 이말년은 캐릭터 메이커예요. 확실히. 이말년 작가님 같은 경우는 만화에서도 뭐 홍찰찰이라든지 뭐 생존왕 김병철이라든지 이런저런 캐릭터가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캐릭터를 잡아주는 능력이 특출난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프레임을 씌운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항상 그런 식으로 별명이나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주는데 특화가 된 것 같아서 그분은 확실한 캐릭터 메이커라고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구태여 구분하자면 스토리 메이커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야기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발상을 가져왔을 때 누가 그거를 이제 매끈하게 다듬는 작업,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안84가 달팽이로 변하거나 이제 늑대인간을 변했을 때 저를 찾아오는데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즐거워요. 뭔가 꼬인 실타래를 푸는 작업이 재밌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만드는 게 재밌어. 그래서 그게 스토리 메이커 쪽이 아닐까? 퀘스트 수습하시오. 그래서 수습이 어떻게 해서 되면은 또 기분이 좋고, 그래서 이제 항상 침착맨님이 저하고 막 좀비나 아니면 시나리오 짤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매끈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래. 형은 매끈하게 만들려고 하는 병이 있다고. 말이 되게 하려고 하지 말래. 말이 안 되는 게 재밌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충돌을 하곤 하죠. 그 캐릭터 메이커와 스토리 메이커가 싸우는 이유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자, 다음 질문입니다. 스토리 메이커로 웹툰 작가와 캐릭터 메이커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비교해 앞으로 어느 쪽에 활동 전망을 두고 계신 것인가요? 저는 뭐 둘 다 그냥 하고 있죠. 침착맨님 같은 경우는 한쪽을 완전히 선택을 했잖아요, 이제. 근데 저는 굳이 뭐 한쪽을 선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잘 되는 쪽으로 간다기보다는 만화는 제가 오랫동안 해온 일이고 여전히 뭐 재미있기 때문에 계속 할 것 같고, 유튜브도 재미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죠. 직업이 하나인 시대는 아니니까 그냥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거는 만화가도 연재처에 종속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채널을 갖고 있어야지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자기 채널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무한동력과 신과 함께에서 보이는 탁월한 스토리텔러로서 작가님의 또 다른 작업들을 기대하는 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과 함께 이후 일상툰 세시서숙과 일상반 허구반의 만화전쟁, 그리고 스토리 작가와 함께 작업하신 빙탕우로로 작품 목록이 이어지며 독자들 중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새로운 작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획은 있죠. 계획은 있는데 지금 제일 가시적으로 뭔가 나올 것 같은 거는, 저가 이제 첫째 아들이 발달 장애가 있거든요. 이제 9살인데 10년 가까이 이제 발달 장애아의 부모로서 느낀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키우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 반대로 뭔가 깨닫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화로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어요. 근데 어떤 계기가 없어가지고 계속 연재하고 뭐 해가지고 못했는데 슬슬 좀 그려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그 사실을 이제 밝혔는데, 아들이 발달장애라는 거를 쪽지를 엄청 많이 받았어. DM을. 발달장애 가족들에게 너무 힘이 된다, 그냥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심지어는 지인들한테도 카톡이 이제 오는데, 사실 우리 막내도, 지인들도 사실 모르는 거야. 이게 사실 진짜 많고, 발달장애인들이.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더 하면서, 우리가 발달 장애인에게 갖고 있는 어떤 뭐 편견이나 마냥 괴로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 장애 가족들이. 근데 또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제 스타일로 그려내면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이런 작업이 좀 조심스러운 게, 제 실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장애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계속 생기니까 선뜻 시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생각을 정리하고 너무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어디 보자. 많은 작품에서 이야기를 끌어가면서 유머를 계속 활용합니다. 유머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야기에도 유머를 놓치지는 않습니다. 스토리텔러로서 가장 신경 쓰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어렵네요. 질문이 깊네요. 가장 신경 쓰는 거?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재미예요. 재미있냐 재미없냐죠, 당연히. 근데 그 재미라는 게 어떤 막 깔깔대고 그런 게 아니고, 희노애락이 이제 다 재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몰입감 있는 스토리를 이제 재밌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보고 있는 순간에는 다른 일상들을 다 잊어버리고 작품에만 집중하게 하는 그런 몰입감 같은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저도 다른 만화나 영화를 볼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만큼은 어떤 시름 같은 걸 잊어버리고 그 영화 속이나 만화 속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격 같아요. 아버지 작품에도 유머가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데, 아버지도 실제로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편이고, 재미없는 사람이 작품에 유머를 넣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어떤 유머가 있을 때 캐릭터들의 인간적인 부분이 도드라진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머라는 것 스펠링 자체가 휴먼하고 비슷하잖아? 아마 같은 어원일걸요? 자, 다음 질문. 어디 보자. 스토리텔링의 여러 요소 중 유머를 작가님이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고, 중요하게 유머를 활용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뭐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되게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웃음으로 넘어가는, 그거를 승화시켜서 이제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다루는 주제들도 되게 민감한 게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게 진짜 고급 스킬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주제로 이렇게 재미있는 생각을 만들 수 있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웃음이라는 것 자체가 공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해봤던 생각, 누구나 해봤던 생각을 콕 집어서 얘기해 줬을 때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웃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유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결국은 공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유머가 중요하고 스토리텔링의 유머를 활용한다면 작가님 스스로를 캐릭터화해 파괴왕, 파주스님, 피리부는 등등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역시 전략적인 건가요? 이거를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해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상호작용, 리코더를 부는 영상은 제가 진짜로 진지하게 리코더를 연습해서 올린 건데,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이 뭐 장기자랑 같은 거 하는 게 있어가지고 리코더 연습한 영상을 그냥 올린 건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회수가 막 몇백만이 넘었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어. 그 영상 한 개 있었는데, 이제 댓글로 이제 드립 대잔치가 열린 거죠. 모습을 어떻게 재미있게 표현할 것인가, 추파춥스, 피리 부는 칸초, 그런 식으로 제가 스스로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파주 스님이라는 별명도 이말년 시리즈에서 제가 등장할 때 그 별명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불리게 되는 것도 있고, 전략적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재미를 쫓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소인배도 전략적인가 그럼? 아니잖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작가님의 파괴왕 캐릭터를 기반으로 작가로서의 삶을 기억합니다. 좀 다른 측면에서 웹툰을 그리게 된 계기를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몸담았던 곳이 없어지면서 만화를 그리게 되었다는 건데 사실 그게 맞아요. 근데 제가 원래는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애니메이션과를 이제 진학을 했죠. 직업전문학교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군대 갔다가 복학을 하려고 했는데 과가 없어졌어. 어떡하지? 어떻게 된겨 하면서 일단 학교를 그만두게 됐는데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게 까르푸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어떻게 된겨가 됐지. 그래서 이제 뭐 하지 하다가 그 만화를 좀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군대 가기 전부터 좀 올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화를 그려서 올리게 되었죠. 삼류만화 사이트에도 올리고 뭐 네이버 붐, 지금은 뿜으로 바뀌었죠. 옛날엔 붐이었어요. DC 인사이드에도 올리고 그런 식으로 올렸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한 2달 연재했을 때 이제 출판 제의가 왔죠. 그래서 책으로 나오고 그걸로 이제 신인상 받고 그랬는데 그걸로 이제 번 돈이 없어요. 무료 연재였고 항상 다른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면서 작업을 해가지고 만화 계속 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운 좋게 시즌2를 이제 유료 연재하게 되면서 전업 웹툰 작가가 되었죠. 그때는 첫 원고료가 회당 20만 원이었어요. 주 1회였으면 이제 한 달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잖아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이제 받고 그렸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3개를 연재하면 되겠다. 그럼 300 정도 벌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3개를 연재를 했습니다. 한창 빡세게 연재했을 때가 짬 시즌2하고 무한동력하고 스포츠 뉴스라고 배트맨이란 사이트가 있어요. 스포츠 토토 하는 사이트. 4개를 연재했구나. 거기에 그 연상 퀴즈까지. 일주일에 각각 다른 만화 4개를 그리고 그때는 이제 총각이었잖아요. 주말에는 데이트하고 정말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군 입대 전 아마추어 인터넷 만화 사이트 삼류만화 패밀리를 통해 연습장에 연필이나 볼펜으로 그린 패러디 만화를 연재했고 2005년 전역 후 군대 배경 일상툰 짬을 발표했습니다. 평범함 속에 다채로운 재미를 찾아낸 짬 이후 지금도 여전히 취업난 속의 젊은이의 삶을 그린 무한동력을 발표했는데 이번 전시에서 다시 무한동력을 불러낸 이유도 궁금합니다. 이번 전시가 어떤 연대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그렸던 첫 극화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그릴 수밖에 없었고요. 저한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만화인데 왜냐면은 처음으로 그린 장편 극화이기도 하고 제 친구들의 모습들을 이제 담아낸 만화이기도 하고 이게 실시간으로 이슈들을 반영해서 그렸어요. 현실에서 5월이면 만화도 5월이야. 현실에서 수능을 보면 만화에서도 수능을 봐. 그리고 현실에서 미국에서 무슨 금융 위기가 터졌다. 그 리만 브라더스인가 그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구직난이 시작이 돼. 그런 식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의미가 있었고 유명한 대사가 죽기 전에 못 먹은 밥이 생각나게 했는가 못 이룬 꿈이 생각나게 했는가라는 대사가 있는데 사실 이 만화를 그리던 2008년에는 꿈의 방점을 찍고 쓴 대사였는데 한 13년이 지난 지금은 그 뭐 밥을 먹어야지 꿈을 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밥이랑 꿈이 대비되는 개념이 아닌데 왜 항상 그 둘을 프레임으로 엮어서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만들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죠. 근데 그런 상황이 종종 있으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무한동력 이후 신과 함께 연재를 시작합니다. 흔히 전통적 저승관이라고 부르는 구비전승의 여러 신화설화 전설들을 묶어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했는데 이 작품의 기획 의도, 계기, 작업 시 어려운 점들이나 즐거운 점들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제가 무속신앙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고 어떤 연예인이었는데 갑자기 신내림을 받고 이제 무속인이 된 거야.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고 되게 흥미롭게 보고 이제 막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 신화를 알게 됐어요. 한국 신화의 대부분이 제주도 신화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재밌어! 캐릭터도 많고 이야기도 재밌어. 근데 난 처음 알았어요. 난 제주도에 신화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대부분이 저처럼 잘 몰랐겠죠? 이런 것들을 좀 만화로 재밌게 풀어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륙은 그게 이제 소실이 많이 됐는데 그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였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유교는 그냥 괴력난신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신화, 설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좀 터부시했고 또 이제 일제강점기
시기 때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없어지고, 또 뭐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제 가옥이나 이런 게 현대화가 되면서 가택 신앙 같은 게 이제 많이 없어지고, 원래 옛날 가택 신앙들은 이제 부엌에도 신이 있고 뒷간에도 신이 있고 뭐 마당에도 신이 있고 그런 게 이제 없어지는 거지. 부뚜막이 없는 거지. 막 장작 피우고 이제 그런 게 아닌 거지. 그에 반해서 제주도는 섬이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렸고요. 작업 시에 어려웠던 점들이나 즐거운 점? 어려운 점이랑 즐거운 점이 똑같아요. 신과 함께 저승편 같은 경우에는 저승의 어떤 어려운 난관을 굉장히 똑똑한 변호사가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헤쳐나가는 게 이제 만화의 큰 재미 요소인데, 그런 말이 있어요. 작가는 자기보다 똑똑한 캐릭터를 만들 수가 없다고. 왜냐면은 그 기발한 방법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야. 변호사가 똑똑해 보이려면은 내가 똑똑해야 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그게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초반에 막 손과 발이 잘리는 관문이 하나 나와.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붙여야 될지 이제 고민 시작이야. 근데 그러다가 다른 신화에 뭐 자청비라든지 뭐 이공본풀이 이런 신화에 서천 꽃밭이라는 게 나오고, 거기에 있는 꽃들은 이제 손과 발을 살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걸로 붙이면 되겠다 해서 이제 갖다 쓰는 거야. 그런 식으로 신과 함께는 한 대여섯 개 신화들이 기워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우는 실이 제 상상력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원래는 상관이 없는데 연결된 것처럼 만드는 게 이제 재미있는 작업이었다. 조각보 만화야, 조각보. 마블 만화들도 다 그런 거지 뭐. 졸라 억지로 다 갖다 붙인 거잖아요. 재밌게. 배트맨하고 슈퍼맨도 이제 각각 가는 만화였는데, 야, 배트맨이랑 슈퍼맨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러면서 붙이는 거지 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신과 함께는 영화의 성공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초기 기획 단계에서는 꽤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관련하여 작가님의 개입 정도나 진행 과정에서 작가님이 기대했던 바 에피소드 등을 소개해주세요. 신과 함께 연재가 이제 2012년에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2012년에 그 원동현 대표님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가 영화로 만들겠대. 근데 너무 사기꾼 같은 거야. 아니, 영화로 만들겠다는 것 자체는 이제 괜찮은데 자꾸 사기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거를 한국의 해리포터처럼 만들겠대. 프랜차이즈 무비로 만들어서 3부작으로 만들겠대. 그래서 너무 사기꾼 같다 이거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다고 하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감독님도 한 중간에 2번 바뀌고 막 시나리오 작가님도 계속 바뀌고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영화 이런 게 계약이 5년이거든요? 5년이 지났어. 2017년이 된 거야. 2012년에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엎어지는 거잖아요, 보통. 엎어지는 거야, 사실 그러면은. 그래서 나는 이제 5년 차가 되었을 때 그냥 엎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해에 계약이 종료되기 직전에 뭔가 막 캐스팅 뉴스들이 막 나면서 막 뭐가 진행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변호사가 없어. 신기한 변호사가 없는 거야. 뭐지? 어떻게 된겨? 감독님을 한번 배웠어요. 한번 요청을 드렸어요. 미팅을. 왜 어떻게 변호사가 없어졌죠?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상 뭐 영화에는 문외한이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그냥 끄덕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감독님이 어떤 의도를 설명해 주셨고, 저는 그렇구나. 그렇군요. 굉장히 석연치는 않았지만 감독님이 뭔가 확신이 있었어. 그 이야기에 대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있었죠? 근데 이제 예고편이 올라온 거야.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네티즌 반응들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변호사는 어디 갔냐, 무슨 CG가 뭐 중국 영화 같다,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감독님도 그렇고 처음에 저한테 연락하셨던 제작자분도 그때 막 우울증 약 먹고 막 그랬대. 왜냐면 이게 들어간 돈도 엄청 많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작가님이 막 SNS에 해명해 주시면 안 되냐, 이거 사실은 뭐 작가와 얘기가 다 된 거다. 그건 좀 제가 나설 부분은 또 아닌 것 같고, 막 아무튼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빵 터진 거야.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봉을 했는데 하루에 막 100만 명씩 보고 막 이런 거야. 모든 기록을 갈아치운 거죠. 1400만 명이 넘게 봤어, 원만. 2가 1200인가 그렇게 보고 있어. 합치면은 1100인가? 하여튼 엄청 빵 터졌어, 원이. 100만 돌파할 때마다 배우들이 그 막 풍선 같은 걸로 이제 800만, 900만 하면서 인증샷 찍고. 그때는 이제 저도 맨날 너무 신기하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하는 게 영화 전산망 들어가가지고 어제 몇 명 봤나 보는 거야. 그래서 막 900만 딱 봤다 그러면은 뒤에 침착맨이 앉아있어. 말려나, 야, 어제 900만 넘었대. 너는 언제 볼 거야?
네가 봐야 900만 1이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하루 일상이야. 제일 뭔가 들떠 있었던, 경도되었던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까지 개봉해서 잘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3, 4까지 계약이 됐어요. 그 후로 진짜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다 진짜였던 거야. 진짜 프랜차이즈 무비를 만들고 있어. 근데 이제 코시국이라 좀 그 영화 제작이 조금 딜레이된 면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3, 4 그리고 드라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드라마는 원작처럼 변호사가 나오고 원작을 기반으로 간다 이런 느낌으로 만든다고 하니까요.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원작이 3편인데 4는 뭐냐고요? 나도 몰라 이제. 3, 4는 저도 모릅니다. 그 캐릭터들이 나오는 거고 이제 나도 몰라요. 난 돈만 받으면 돼. 자, 다음 화입니다. 만화가 1호 인터뷰에서 창작 방법론에 대해 먼저 주인공과 조연급 캐릭터를 설정한 뒤 각 캐릭터들이 누구를 대변하는지를 정한다. 주인공의 특징은 약하게 설정하는 편이다. 대신 조연급의 개성을 부여해서 사건과 상황을 만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조연급의 개성에 대해 부여한다는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이 인터뷰를 기반으로 캐릭터 메이커로 주호민 작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는데 앞에 답변에서 언급했을 수 있지만 캐릭터를 만드는 작가로 주호민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인공을 오히려 약하게 만드는데 이거를 아마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면은 야게임 해보셨어요? 일본 야게임? 야게임 주인공은 얼굴이 없어. 목소리도 없다고. 성우가 없어. 왜냐면 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음? 하지만 그것이 몰입감을 준다고. 그래서 저는 주인공을 이제 투명하게 만든 거죠. 거기에 이제 독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실어서 이제 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주인공은 특징이 별로 없어. 주인공이 독자니까. 하지만 주인공이 조력자나 주인공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좀 특이해. 재밌는 친구들이 많아.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든 거죠. 인터뷰 답변에 약겜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뭐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좀 고급스러운 예를 하나 들어주면 나 그걸로 낼게요. 미연시라고 하자고? 미연시라고 하자. 미연시가 약겜이잖아, 근데. 제가 해본 미연시는 이사쿠? 어렸을 때. 근데 유작도 미연시예요? 그 미연시는 아니지 않아? 좀 이상하던. 범죄 좀 약간. 그리고 모든 미연시는 중학생 때 하는 거야, 고등학생 때랑. 어른 되고 나서는 아예 안 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 즐기는 거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화는 뭐 애들이 보는 거라는 말에 항상 반박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른이 보는 만화도 많거든요. 베르세르크 같은 만화는 완전히 성인 만화거든요. 라고 말하는 사람 특 어렸을 때 봤음. 아무튼 미연시 같다. 제가 해본 미연시는 엘프사에서 만든 동급생. 게임성이 되게 좋아요. 뭐 야한 걸 떠나서 게임성 자체가 좋아. 그거 하나 해봤어요. 그 야하지 않은 미연시 게임도 하나 해봤어요. 예전 세가 세턴으로 도키도키 메모리얼, 빨간 머리 시오리 나오는 거. 그거하고 유작하고. 근데 뭐 일본 말도 잘 모르는데 그냥 한 거지 뭐. 엘프사 없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 좋은 회사였는데. 자, 다음 가장 아쉬웠던 작품이 있을까요? 또 가장 주호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작품은 무엇일까요? 만화는 다 그리고 나면은 시원하면서도 다 뭔가 아쉬운 부분이 조금씩 다 있어가지고 나 뭐 그렸냐 지금까지? 짬, 무한동력, 신과 함께, 셋이서수, 만화전쟁, 빙탕으로 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가장 아쉬웠던 작품은 아무래도 최근작 빙탕우루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가 스토리를 받아서 이제 그림을 그린 만화였는데 스토리 작가하고 그림 작가 긴밀하게 뭔가 주고받으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제가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민을 안 하는 글을 그림으로 옮기는 기계가 된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중반부터. 그래서 어떤 만화의 오류나 어떤 감정의 흐름이 이상해도 그걸 알면서도 뭔가 이렇게 고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받아서 그렸어. 그런 게 지나고 나면은 되게 아쉽죠. 좀 더 이제 매끈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왜 그러질 못했을까. 협업이라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걸 좀 알게 됐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죠. 방송을 키고 원고를 한 시점은 완전히 이제 그렇게 된 시점이죠. 그냥 글을 그림으로 옮기는 작업이 되다 보니까 방송을 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노가다니까. 그렇게 됐던 게 좀 아쉬워요. 저를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작품은 아무래도 뭐 신과 함께가 아닐까 싶고 신과 함께가 이제 너무 잘 되면서 그 이후에 그린 만화들은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많이 못 받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평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 후에 그린 뭐 셋이서수, 만화전쟁 저는 다 만족하면서 그렸고 신과 함께가 이상한 거야 그냥. 저는 원래 그 정도 사이즈의 만화를 그리는 사람인데 신과 함께가 그냥 뭔가 운때나 이런 게 맞아 떨어져서 이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신과 함께가 잘 됐다고 해서 그 후로 배트를 길게 잡는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똑딱이 타자고 똑딱이 타자가 우연히 홈런을 쳤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간지나는 대답은 이거 아니에요? 제 대표작이요? 제 대표작은 다음 작품입니다. 누가 이런 말 했었는데? 누가 이런 말 했었어요? 누구였지? 만신님이 하셨어요? 근데 만신님 다음 작품은 진짜 기대된다. 아무튼 매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편하게 남겨주고 싶은,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편하게, 가장 불편한 질문. 편하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나 주펄 전장 점수 6100. 나처럼 살지 마시오.